차륜형 대공포 K30W1000호입니다. 더 발달된 사격 통제 장치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특정 목적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쌍포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여기에는 이제 그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고 C2A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 항공기의 그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 탐지가 되지 않아서 방어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고작 몇백만 원짜리 드론 하나가 수십억짜리 전차를, 수백억짜리 레이더를 파괴하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타장. 얄밉게 구는 녀석에게 매를 쏟아붓는 거죠. 한 대 세게 팍 치는 것보다는 쉬지 않고 따다다다닥 때리는 게 더 괴롭고 짜증나거든요. 막 이거 공격 계속 들어오면 막 정신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우리 영공의 매보다 더 무섭고 단단한 불에 그물을 쳐주는 하늘을 나는 호랑이 30mm 차륜형 대공포 K30W1000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휴가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딱 듣기 좋은 내 손안의 K 밀리터리 가이드 리얼 웨폰 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힘이 됩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우리 군이 장기간 운영해온 대공포 20mm 발칸을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신형 방공 무기죠. 제식명은 K30W인데 여기서 W는 field, 즉 차륜형이라는 뜻이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구 개발을 했고요. 시험 평가를 거쳐서 군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24일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서 2021년 12월 15일 최초 전력화가 시작이 됐고요. 이후 야전 운영 시험 평가를 거쳐서 2031년까지 육군 방공, 공군 방공 포병, 해병대 방공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제15 특수 임무 비행단을 시작으로 공군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대략 260여 대가 생산되고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0mm 발칸을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된 대공포는 그 전에도 있었죠. 자주대공포 K30BO라고 하는 그런 무기체계인데요. BO는 1983년부터 91년까지 9년간 걸쳐 개발되었고요. 1999년에 체계가 완성되고 이후 실전 배치된 자주 대공포입니다. 근데 BO도 발칸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건 맞지만 1000호와 운영 목적이 다릅니다. BO는 최전방에서 기계화 부대와 함께 험지를 이동하면서 작전 템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대공 무기 체계고요. 1000호는 비교적 후방이나 주요 시설, 진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도로나 평지 위주 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아까 이제 비행장 주변을 사수하거나 우리의 합동 후방 지역에서 운용하기에 딱 적합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BO의 경우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정도 되지만 1000호는 최고 속도가 9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BO는 자체 탐색 레이더와 그 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최근에는 BO 복합으로도 개선이 됐죠. 그래서 사거리가 긴 미사일도 장착이 되어서 장거리 위협에도 대처가 되지만 그만큼 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반면 1000호는 이제 아군의 방공 레이더 통합 시스템으로 운용되기에 자체 탐색 레이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역시 BO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30mm 포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발달된 사격 통제 장치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특정 목적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 능력은 높고 가성비도 높다. 그렇죠. BO가 비싸다고 했는데 개발 당시에 40억 중반대였고 지금 물가 상승률을 좀 고려하면은 약간 또 올라갔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싼 걸로 해서 모든 발칸을 다 전량 교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발칸이요? 참 오래된 무기죠. 일명 엑스포의 대명사로 한동안 부르기도 했고 여기서 발칸의 역사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953년 F-104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시험 발사한 20mm 기관포 M61이 첫 발칸의 시초입니다. 이어 미 육군은 저고도로 근접을 하는 적 항공기에 대응하는 대공용으로 개조를 해서 1965년에 실용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견인형 M167 20mm 발칸입니다. 우리 군은 1973년 이 발칸을 도입해서 야전에 배치를 했고요. 미국의 발칸을 도입함과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산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1973년 M168 포열 결합체를 역설계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량 탑재용, 고정 진지용 등 1977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77년 K300 차량에 탑재하는 발칸이 처음으로 운영이 됐고요. 당시에는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레이더 등 사격 통제 장치는 국산화가 아쉽게도 불가능했지만 1981년부터 레이더 등을 부착해서 명중률을 높이고 고장 빈도를 줄인 국산 발칸 M167A1이 야전에 등장을 합니다. 1983년부터 1988년에는 K200 장갑차에 탑재한 K263 자주 발칸을 전력하게 됐고요. 2001년에는 레이더 성능을 개량하고 사거리를 연장한 KM167A3를 개발해 현재까지 현역으로 임무 수행 중입니다. 아직 잘 쓰는 무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한계가 있죠. 또 선천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발칸보다 연식이 덜 된 호크 미사일, 미스트랄 등 과거 대공 미사일은 이미 천공, 신공으로 각각 대처가 돼서 이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발칸을 대처할 무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죠. 그럼 어떤 점이 발칸에 비해 좋아졌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하나씩 뜯어주십시오. 일단 천호의 첨단 기능 가운데 눈여겨볼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전투에서는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국산으로 전자광학 추적기 EOTS 체계인데 이거를 국산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발칸 같은 경우는 쌍안경, 육안으로 이렇게 조준을 해서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천호는 EOTS가 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추적거리가 무려 7km나 돼요. 그리고 주야간 자동 추적과 정밀 사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야간에도 사격한다는 게 되게 획기적인 것이죠. 고정된 표적을 조준하고 추적한 것은 쉬운 거지만 하늘에서 이제 빠른 속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게 추적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천호에 이제 장착된 아까 말씀드린 전자광학 추적기는 원거리 측정이 가능한 고반복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무슨 말이냐면 7km까지 해서 그 레이저 빔을 방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추적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추적기가 360도 전방으로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추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 고반복 그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국산화가 안 돼서 천호를 개발하면서 이제 국산화를 시킨 거거든요. 이 추적기가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추적하면 고속 반응 발사대가 위협 우선순위를 판단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발사하는데 이게 AI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천호에는 탐색 레이더가 없는데 방공지휘 통제 경보 체계에는 C2A를 이용해서 국지 방공 레이더로부터 표적 정보를 받은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C2A 체계를 비롯해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해서 실시간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C2A. 이게 무슨 책입니까? 쉽게 말하면 C2A가 하나씩 부르면 Command, Control and Alert, 지휘 통제 경보 장치라는 건데 군단 및 사단의 방공 무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국지 방공 레이더 등이 탐지한 항적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방공무기에 전파하고 최적의 방공무기가 대응하도록 자동화한 지휘 통제 경보 체계인데요. 뭐가 생각나시죠?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나와 있는 GIS 아르타처럼 우리나라 이제 야전에 가게 되면은 전방 군단부터 해가지고 이제 방공 체계들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서 경보가 전파되게 되면 각각의 지역에 맡고 있는 국지 방공 부대에 경보 정보가 실시간 가게 됩니다.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바로 쏠 수 있게 한 것이 C2A가 되는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국내 기업 무려 20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7년까지 6년간 참여해서 개발에 성공했고 그 C2A는 방공무기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대대, 중대 통제기가 있고요. 탐지 및 타격 체계에 배치되는 반통제기, 이게 이제 휴대용과 내장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군의 레이더 E737 조기 경보기, 그 다음에 육군의 저고도 탐지 레이더,
그다음에 국지 방공 레이더가 적 항공기를 감지하면 이 정보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실시간 공유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상에 있는 레이더와 공군의 레이더가 어떤 것을 이상 징후를 포착하게 되면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아주면서 이것들을 다시 지상 부대가 펼쳐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비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이게 그 무기 체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가 판단하고 탐지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게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이미 깔려져 있는 국지 방공망에 의해서 정보를 실시간 받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의미고요. 이 공유된 정보를 이제 각 분단에 있는 C2I 대대 중대 통제기를 통해 전송을 하게 되면 이 대대 통제기가 표적의 위치, 이동, 방향 그 다음에 이제 규모까지, 그 다음에 고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표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 제대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포반에서 그 명령을 받고 버튼만 누르면 발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적의 공중 위협에 대한 어떤 경보 전파와 사격 등이 육안으로 하고 이제 무전기로 할 때는 이게 3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C2A 체계가 들어오면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거의 실시간대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응 시간이 30초 정도 단축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헬기든 무인기든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기든 간에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서 1초는 내가 조준하고 있을 때 그 1초 후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얼마큼 단축하느냐에 따라서 대공 위협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C2A는 미국의 파드, 프랑스의 마르타, 터키의 스카이워처 등 군사 강국대 운영 중인 방공지휘 통제 체계와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국산이라 저비용이고 조만간에 이제 정부에서도 AI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체계 안에다가 스스로 이제 그거를 이제 탐지해가지고 최적의 이제 표적 타격 자산에 주는 것처럼 그 속도가 AI가 들어오면서 더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방공 체계라는 것은 우리 아군 지역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이제 무선이 아니라도 우리가 유선을 쓸 수가 있어요. 또 LTE방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방에서 구축되어 있는 방공망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AI를 덧입히게 되면 더 빨라진다는 거죠. 자, C2A 시스템 덕분에 천호에는 탐색 레이더가 없는 건데요. 싼 거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이제 자폭 드론이 전쟁의 어떤 주요 수단으로 이제 등극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보게 되면 양측 모두 전자기전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창과 광패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군집 드론을 운용할 때 여기서 10대를 운용하면 좋기는 하지만 만약 기술적으로 된다면 이게 전파가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는 전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포병 활약이라든가 미사일이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이제 그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고 C2A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 항공기의 그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 탐지가 되지 않아서 방어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천호의 탐지 추정 능력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공격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 3km로 발칸이 1.8km였던 거에 비해서 약 1.6배 정도 늘어났죠. 대공포는 우리에게도 오리콘4로 익숙한 스위스 오리콘사제인 KCB 30mm4를 국산화한 것입니다. 기관포 한 문당 분당 600발씩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쌍열인 천호는 분당 1200발 발사가 가능합니다. 매타작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물론 단발, 5발, 10발, 20발씩 끊어쓰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탄약도 다양한데요. 고폭 소위탄, 고폭 소위 예강탄, 전방 분산탄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폭 소위탄은 직격 방식인데요. 적의 항공기의 연료 탱크 같은 것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고요. 전방 분산탄은 근접 신관을 장착을 해서 표적에서 5에서 10m 정도로 탄이 근접하면 폭발을 하면서 화살처럼 생긴 60에서 150여 개의 텅스텐 탄이 나가는데 전방 분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표적을 향해서 좁은 각도로 슉 앞쪽으로 터지도록 되어 있어서 적의 비행기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식 송탄 장치 대신에 전기식 모터를 적용을 했는데요. 유압식의 단점이 포 발사 속도와 탄 정렬, 탄 공급 속도가 안 맞아서 생기는 재밍인데 전기식 모터는 포가 발사되는 속도가 탄 공급 속도에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재밍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전방 분산탄은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제 게파르트 자주 대공포로
러시아군의 드론을 효과적으로 파괴했던 탄으로 주목을 받았죠. 여기서 독일산 이제 게파르트 장비가 1970년대에 이제 생산이 돼서 제작이 돼서 치장용으로 있다가 이제 너무 러시아의 어떤 장거리 자폭드론 공격이 심하니까 독일에서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야, 1970년대 생산된 것도 시장 물자가 왜 여기 들어와서 이런 것들 하고 있지? 라는 것들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드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때 대공포 무용론이 나오다가 다시 역주행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 드론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대공 무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군집 형태로 운영되는 장거리 자폭 드론 탐지 및 무력화 능력이지 않습니까? 천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후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게 되면 흑해와 인접한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구 도시가 있어요. 탐도 등을 비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발사를 하니까 샤헤드 136이 떨어지는 영상이 나와서 화제가 되는 적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목표 부근에 와서는 고도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속도도 낮추고 그 다음에 배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타격을 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천호 같은 경우도 초정밀 탐지, 뭐 식별, 추적, 무력화는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결국에는 소형 드론 이상의 어떤 탐지 능력과 아까 말한 고속 발사 능력만 있다면 결국에는 중형급 이상의 어떤 그 자폭 드론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운영되는 어떤 그런 취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죠. 천호 같은 경우는 소형 드론의 경우 3km까지 탐지 추적이 가능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 분산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군집 형태로 들어오는 장거리 자폭 드론에 대해서 무력화하는데 효과적이고, 한반도에는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북한군이 파병하는 대가로 그 중에 하나로 샤헤드 136에 달하는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천호의 정체성이 차량형 대공포인 만큼 기동력도 아주 뛰어난데요. 차체는 K808 100호를 적용을 했습니다. 최고 시속 90에서 100km 정도이고요. 항속거리가 무려 600km입니다. 연료 탱크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피탄이 돼도 다른 쪽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엔진이 420마력, 국산 디젤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등판 능력이 종경사는 60도, 횡경사는 30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참호 통과 능력 1.5m는 그냥 극복 가능합니다. 요철 같은 수직 장애물 극복 능력도 0.5m는 문제없이 극복하고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포장, 비포장, 연약, 지반, 비상 이 네 가지 버전을 버튼 하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부터 험지까지 다양한 노면 상태에 맞춰 최적의 주행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럼플렛 타이어, 타이어가 파손돼도 시속 48km로 1시간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독립 현가 장치도 적용이 됐는데요. 바퀴 각각이 독립적으로 상하 움직일 수 있어서 바퀴 한쪽이 울퉁불퉁한 지형을 지나도 다른 바퀴에 영향을 덜 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장병들에게 편안한 승차감과 함께 전투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도화 장비 없이 수심 1.2m 이하의 하천은 극복 가능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그렇죠. 예. 이로써 도심은 물론이고 야외에서도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기동부대와 함께 방공작전 지원이 가능한 차량이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주목한 숫자는 600. 이게 최대 항속거리가 600km인데 최근에 나와 있는 전차와 장갑차의 항속거리가 거의 500에서 600 사이가 돼요. 여차하면 전방 부대에서 서로 배속 전환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기계화 부대에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상호 운영이 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육군의 미래 전투 체계에서 차량형 대공포 천호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까? 우리 육군이 생각하는 미래 전투 체계는 뭐냐면, 지상 전투 체계는 첫 번째, 걷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왜냐면은 걸어 다니면 작전 템포를 맞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적보다 빠르게 보고 빠르게 결심해 빠르게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지능화가 돼야 된다. 현 정부에서 지금 이제 AI를 강도 높게 하고 있잖아요. 이 국방 분야에서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천호하고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차륜형이잖아요. 기동화돼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C2A를 통해 갖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AI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30초였는데 이게 3초, 아까 제가 또 0.00003초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진화가 된다면 이미 여기에는 최적의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AI가 깔려 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선보이는 GS 아르타보다 더 정교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대공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대공을 지향할 수 있는 다른 무기 체계까지 연결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잠재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과 고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무기 체계가 이 천호라는 겁니다. 자, 좋은 말씀입니다. 꽃 중에 꽃 차륜형 대공포 천호의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린라이트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도시와 국가 중위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들을 제공하는 중심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약화시키면서 계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천호가 궤도형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게 차륜형이라 했죠. 이게 아스팔트 지형이라든가 도시 지형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근데 중동 지역을 볼까요? 중동 지역은 사박이 이제 삭막하잖아요. 도시 위주로 다 이렇게 건설이 돼 있어요.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도시 단위로 해서 방공 시스템이라든가 대드론 체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도시에 이제 보게 되면은 유럽이나 아니면 중동 가보시게 알겠지만 도시에 다 도로망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신속하게 기동력을 갖추고 화력까지 갖춘 이 천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도 높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AI가 덧입혀져서 이제 고도화되기 때문에 정말 각광을 받을 무기체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호랑이 30mm 차륜형 대공포 K30W 천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전력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동안 수고한 노장 발칸은 이제 좀 퇴역을 시켜주고 젊은 기세로 우리 영공을 지키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